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대전의 삼김에서 점점 자기들만의 삼김으로 의세를 떨어뜨리고 있는 새 김씨들과 함께하는 세상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형 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당 대전 서갑 김세현 위원장의 대전의 삼김시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골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대전의 삼김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형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목소리네. 그리고 국민의당 중앙당 김세환 부대변인 겸 대전 서갑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세 분께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질문 우선 김윤기 위원장님이 제일 연장자이시니까 중도일보에서 신년 우리 지역 정가 여론조사한 걸 발표한 게 있어요. 예. 대전시장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보다도 안 나옵니다, 수치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도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3.6%인가 그랬던 걸 기억하고. 이긴 것도 있어요. 어떤 거에서 이겼어요? 찾아보세요. 디트니스가 어딘가 이겼어요. 우리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아무튼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보다 시장 적합도가 떨어지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조사가 다 그렇죠. 여론조사 탓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분발하셔야지요. 당황스럽죠. 아니, 예. 지지율 신경 안 쓰시잖아요, 원래. 더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시네. 그래요. 않습니다. 예. 분발하셔가지고 이장우 장벽을 극복하시기 바라고. 이장우 장벽을 극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연초부터 말씀하시는 지금. 제가 오프닝 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센 거 하나 준비했다고. 그거 보면서 사실 되게 웃었거든요, 속으로. 야, 참 우리 김 위원장님이 우리 아는 것입니다.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분 건배제의가 재밌어요.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은 한 달 동안 뭐 하셨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너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송년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송년회만 다니지 말고 이제 언론 지상에도 등장하셔야죠. 사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만나게 하면 뭐해? 호구짓 하는 거예요. 지역구 좀 돌고 행사 쫓아다니고. 그 사진 예쁜 거 올리셨더라고요. 페이스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닌데. 죽어가고 있어요. 네. 김세환 위원장님. 네. 통합 찬성파시죠? 지금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통합이?
통합의 명분은 항상 정치인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과 당원의 네. 그 여론에 네.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의 변화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국민과 당원들에 대한 여론은 분명 통합의 방점이 찍혀 있다. 거기에 충실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근데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 안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늘 말씀하셨고 바른정당도 그런데 사실 유승민 대표의 그 대북 정책하고 해벽 정책하고는 정말 상극 아닌가요? 그때 왜 뭐 취할 건 취하 공은 뭐 받아들이고 관은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더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는데요. 햇볕 정책에 대한 그 취지는 반드시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북한의 정세, 그다음에 그 저희들과 미국, 중국, 그다음 일본과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그 정신을 살리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최근 남북 대화에 대한 부분. 입장은 완전히 다르던데 두 당이.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가치를 생각하면 햇볕 정책을 옹호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그 가치를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세 분하고 이제 방송을 쭉 해보면서 느낀 게 김세현 위원장님은 좀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탁 한번 건들면은 말이 막 보물 터지시거든요. 되게 재밌어. 그래가지고 세 분한테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두 분 합당하시면 한 명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던데. 그게 어느 분을 자를까요? 한 번씩 번갈아서 나오면 안 돼요. 짱캠 뭐해 짱캠. 그래요. 네. 세 분이 부디 진짜 그 새 김씨에서 삼김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입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그 대전 세종연구원에 의뢰한 대규모 점포의 효율적인 종합관리 방안 연구 과제와 관련 대전 지역 대규모 점포의 공급 면적이 수요보다 적다는 내용들이 포함된 용역 보고서를 얼마 전에 제출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는 이겁니다. 대전의 백화점 수가 적다라는 게 요인데 사실은 그 범위를 만들 때 대전만 포함한 게 아니라 뭐 충남북, 전라도 일부, 경상도 일부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좀 어거지로 만든 거 아니냐. 이거 사실 규제 완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대전시의 지금 현재 정책 방향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대전시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느 분께 먼저 기회를 드려볼까요? 네, 김태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오늘 아픈데도 이 주제라고 부상톤 나오셨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찬성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진 않고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대전시에 출점을 아마 안 할 겁니다. 이미 포화 상태가 있고요. 기존에 그 대전역 같은 경우는 신세계에서 트라이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시점이 이미 지나갔고 지금 현재 신세계 측에서 이 중구 쪽에 백화점을 다시 한번 들어오겠다고 고민 한번 해봤었는데 수요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선택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마트도 마찬가지고 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들어올 때는 없고 SSM 같은 경우 거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골목 상권과 같이 살아야겠다. 근데 저희가 요번에 그 대형마트 규제하면 출점 제한 규제도 있지만 한 달에 2번 쉬잖아요. 이 2번 쉬면서 농산물 피해액이 약 5조가 넘습니다. 안 팔리는 것들이. 근데 이제 이 5조가 다른 쪽에서 팔리냐 그것도 아니고 이런 걸 조목조목 따져봤을 때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규제를 한다 안 한다 완화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대형마트는 포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유성 복합터미널 관련해서 사업자 공모 마감하는 날 이걸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이 대전시하고 해가지고 또 이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잡은 방향은 대형마트는 출점을 제한하고 백화점은 늘린다 이런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성복합터미널에 사실 이 계속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데 중에 롯데쇼핑이 있고 이렇게 보면 유성복합터미널에 롯데백화점을 이제 넣어주려고 이 안을 발표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003년부터 이제 이런 관리 계획들이 나와 있었고 계속해서 대형마트의 입점은 제한하는 걸 방향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걸 콕 집어서 백화점만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뭐 이렇게 완화 정책이라기보다는 유성복합터미널하고 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 두 분의 얘기에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첫째로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은 뭐냐면 대전의 인구수에 비해서 점포수가 적다라는 수치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수치를 보면 대전만큼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많은 도시가 또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은 이 대형마트의 개념은 외국에 가보면 인구가 밀집된 곳이 아니라 거기에서 최소한 2시간,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아울렛 내지는 대형마트를 해서 그 근처에 2-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상권을 살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밖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다시 그것들이 활성화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대전은 지금 아까 우리 피디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남 또 외곽 이런 데까지를 만약에 같이 포함을 한다면 전 이런 수치가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이미 2006년도 2년도 그때 재임했을 때 시장님 때부터 대형마트는 규제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던 시의 방침이거든요. 그걸 갑자기 이제 와서 뜬금없이 백화점을 규제 완화한다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이게 참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의혹이 굉장히 짙다.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대전 시민들이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걱정도 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외국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좀 2-3시간은 과장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너무 머니까 좀 외곽 쪽에 보통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는요. 외국에 있는 대형마트하고 다릅니다. 한국에만 있는 좀 독보적인 형태인데 백화점하고 마트의 중간 사이로 보시면 돼요. 일본 형태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외거리로 있으면 가질 않죠. 사람들 자체가.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소견인데 마트는 분명히 피해가 와요. 이제 소상공인이나 마트는 분명히 피해가 오는데 백화점은 오히려 시너지가 옵니다. 재래시장 이런 쪽으로 볼 때는. 오히려 백화점에 들어가면서 인구라든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먹거리가 이쪽이 발달이 돼요. 영등포 백화점 같은 데를 보시라도 영등포 백화점 바로 뒤에 시장 있고 하는데 백화점 가실 분 따로 계시고 또 시장 가실 분 따로 계시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된다는 거죠. 대전에서는 근데 2003년에 이제 유통 총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허가가 더 이상 안 나는 그런 방향인데 이게 아까 김인기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그 유성복합터미널의 롯데는 컨소시엄 해갖고 공사하려다가 또 계약 해지돼가지고 대전에 막대한 손해를 좀 끼친 셈인 거죠. 그리고 또 용산동 쪽에 현대아울렛 이제 들어오는 거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편법으로 풀어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셨지만은 그런 게 있지만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좀 안으로 들어가봐서. 대형마트 혹은 백화점, 이게 또 지역 브랜드도 있지만은 지역 브랜드들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대전 같은 경우도 동양백화점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뭐 대전백화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는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나 이런 데는 다 이제 거대 말 그대로 서울에 본사를 둔 그런 업체들인데 그런 마트나 백화점이 생기면은 일단은 뭐 주변이 좀 깔끔해지고 사람들이 모여 상권이 형성되고. 뭐 그런 이제 좋은 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요. 장점이 있죠. 뭐 무엇보다도 일단 편리하긴 하죠. 굉장히 가까운 데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가면 웬만한 걸 다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쇼핑 카트도 있고 주차장도 예, 넓고 그렇죠. 뭐 이제 뭐 가족 단위로 쇼핑하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면 쇼핑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책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활동까지도 한꺼번에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아주 작은 이제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에서 팔지 않는 것들을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무엇이든 그렇지만 단점만 있고 장점은 없고 뭐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 들어보면은 장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큰 건 또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 김기 위원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좀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대전에 백화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만약에 백화점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의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다면 지금 예전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동양백화점 NC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NC 앞에 있는 지금 메가시티도 지금 10년 이상씩 표류돼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게 경제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상권이 발전하면 어떤 투자자들이 거기서 그거 안 대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달려들었겠습니까? 저 대들이면 어떡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대들은 성격이어가지고 몇 범이셨죠? 지난번 전과 몇 범이셨죠 그때? 3범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대전은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이미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화 상태에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파생되는 안 좋은 단점들이 더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지금 대전에 들어와 있는 타임월드, 롯데백화점 제일 큰 백화점이라고 따지면 이 두 백화점이 대전 지역 경제에 얼마나 많은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백업으로 받고 있다고 하시는 게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는 거고요. 주변에 차도 많이 막히고. 저하고 생각이 안 다른데요. 장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쿼드로가 한다니까 곧 이제 정의당 입당 준비하세요.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유명 브랜드 또는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 버버리, 샤넬 뭐 이런 그런 명품들. 것들한테 도움을 줄 뿐이지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러한 지역 특산품을 만드는 이런 상품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는데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분명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의류나 신발 이런 쪽의 공산품 이쪽에 상당히 타격이 커요. 가전제품은 별로 타격이 안 큽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싼 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의류는 당연히 타격이 크죠. 그리고 마트가 들어서면 식품 쪽 타격이 큽니다. 당연하게 나오는 결과인데, 근데 여기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게 뭐냐 그러냐면 자기 집 근처에 마트나 백화점이 있다 그러면 땅값이 상승이 되겠죠. 이게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불교부 단체라고 성남시라든지 수원시나 서울시나 그 단체에서 중앙에서 돈 안 받고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이 토지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나오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쇼핑센터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그 가격 안 떨어지는 게 학군이잖아요. 학군이 어디가 있느냐, 쇼핑센터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본다면은 뭐 지역 주민들한테 뭐 아예 뭐가 없다라고는 좀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규제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지적하셨듯이 의류나 이쪽은 타격이 와요. 그래서 좀 중저가 브랜드는 입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뭐 고가라든가 아니면 뭐 없는 브랜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입점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훅 들어갔다가 훅 붙이는 거하고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그 뭐 이제 학군 문제도 그렇고 이게 다 사실은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파생적으로 생기는 어떤 뭐 이익이 당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극복해야 될 지점이지. 그러니까 뭐 마트나 백화점이 있어서 좋은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최한성 지금 교육감 후보님이시잖아요. 후보 정식 등록을 안 했으니까 네,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 그거는 제가 기회가 돼서 한 10분 정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교육의 문제는 정치로 해결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지는 게 변별성이다. 변별성이 있어야 좋은 대학 갈 놈은 좋은 대학 가고 아닌 사람은 이렇게 변별을 하잖아요. 근데 좋은 대학 왜 가려고 하냐?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연봉 차이가 없고 하면 좋은 대학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애들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최 교수님이 진짜 그러셨어요? 네, 진짜 그러셨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대화를 했죠. 네.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할 만한 얘긴데요.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죠.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이제 식품 쪽에 있다 보니까 농식품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산물이 상당히 과잉 생산되는 건 혹시 아세요? 엄청나게 과잉 생산돼요. 일부 품목만 그렇잖아요. 안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한미 FTA 자금 요걸로 해갖고 파프리카, 토마토 있죠. 요게 지금 온실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게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일본 엔화가 떨어지면 이제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서 넘쳐나요. 근데 의무 휴업, 출점 제한 이런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게 어디 팔 데가 없는 겁니다. 팔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 가격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파프리카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그럼 그 파프리카를 예를 들었으니까 그럼 그 파프리카를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생산을 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이 수출 사업 전략이 있었죠. 저는 이것도 일본에서. 지적하고 싶어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가 작물이 잘 된다 해서 대량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업들이 기업형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또 하나의 수익 사업으로 그 분야에 진출을 많이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하면 다 소규모 농민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요즘 많다라는 그러니까 거. 결국엔 그런 백화점 또는 대형 마트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품목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전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통적으로 농사를 져서 전통 시장에서 또는 자판에서 이렇게 팔으셨던 분들은 대형마트가 생김으로써 평생 본인들이 농산물에서 져왔던 걸 어디 내다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에 특화된 것들을 그 중산층 이상의 분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오랫동안 고생하신 이런 분들이 일자리에 터전을 잃고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를 잃는다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 저는 거기에 시선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수출 전략 사업을 해도 많이 심게 된 거고 있고요. 농민들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 수출하면 되지 왜 자꾸 대형마트에 엔화가 떨어지니까 들어오시려고 수출해봤자 이득이 안 되는 거죠. 엔화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외국으로 그러니까 수출하려고 했던 이건 좀 걸 다른 대형마트를 맥락이 늘려가지고 있잖아요. 대형마트에 넣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으로 갈 게 못 가니까 일로 좋다, 들어온 거고 좋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니 무슨 산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좋아. 파프리카 얘기를 개기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형마트하고 뭐 백화점 그리고 지역 상권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형마트가 분명히 순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있죠. 대전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해서 번 돈을 가지고 서울로 간다. 따라서 거기서 벌은 돈이 우리 지역에 풀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서울이나 아니면 외국으로 그 이익이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근데 그 상생 사업이라고 해서 대형 마트에서 지역 로컬푸드 사업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생산되는 거 있죠. 홈플러스든 롯데마트든 이마트든 가보면 대파, 뭐 배, 유성 배라든가 다른 식으로 오히려 더 좋은 존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뭐 세금이 다 위로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얼마나 많은가. 최근에 여수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제 입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이제 역외 유출된다고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수시에서도 당연히 뭔가를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돈 바로 가져가지 말고 우리 동네 은행에다 넣었다가 통해서 가라라고 하는 것도 안 받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대전시가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하고 입점한 업체들하고 뭐 이렇게 협약 같은 걸 맺고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역 상품이 한 7%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5% 정도밖에 안 팔리죠. 5%밖에 안 넣고 있고 그래 이게 뭐 십몇 년이 됐는데도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인력 말씀도 하셨는데 인력도 그렇죠. 인력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대부분이 사실은 정규직이 거의 없잖아요. 전부 다 비정규직, 판매, 청소, 시설 관리 뭐 이러면 사실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고 이것도 뭐 판매직 같은 경우에는 하청으로 들어오는 경우 굉장히 많고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죠. 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삼성경제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150개 골목 이제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과나 150개가 문을 열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그 인력만으로 단순 비교하면 제 차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김태형 부위원장이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못 들어와. 흥분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하고 필터링 좀 흥분 좀 가라앉히시라고 의미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 지금 나누셨던 얘기들 중에
지역 상품을 대형마트에서 7% 정도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는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여기로 자꾸 나가고 두 번째 잠깐만요. 그거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듣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어제 대전시에서 네. 저번 주에 네. 그 중소 소상공인들하고 해서 사실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협의에 나온 내용은 지금 7%였던 걸 10%까지 올리자예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도 현실화될지는 모르는 얘기인 거거든요. 제가 과소평가했습니다. 하도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대전시의 이 네. 행정은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네, 믿습니다. 하는 거고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겁니다. 이제 휴무를 지금 월 2번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일자리는 실제로 뭐 많이 준다는 거죠. 한 28,000 정도 주는데 반대로 이 전통시장에는 한 7,000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줄어드는 게 더 많으니까 지금 이제 휴업 이틀 하는 것도 이제 부담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뭐 때문에 왔냐? 대형마트가 자꾸 늘어나면서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현재로 이왕에 생긴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현상을 유지하면서 말씀하신 보완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역 상품 10% 15% 차차 늘려가고 휴무 할 때 여기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통시장이 늘어난다면 왜 전통시장은 늘까? 그럼 전통시장에 늘어나는 부분에 더 투자를 해줘서 7,000이 아닌 그게 28,000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보완점을 찾아야지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늘어나면서 계속 발생한 이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걸 늘리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늘어날 뿐이지 해결되는 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합당 파트너 말씀해 주시죠. 대형마트를 없앤다고 해서 골목 상권이 살 것 같습니까? 없애자고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를 더 이상 규제를 하고 늘리지 말자는 얘기를 팩트 확인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 로컬푸드라고 그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대파를 예를 들게요. 홈플러스에 대파가 들어와요. 로컬푸드에서. 근데 그게 뭐 5%에서 10% 늘리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많이 사주면 돼요. 많이 안 사요. 왜?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점이 뭐냐면 5%에서 다 팔리지도 않아요. 한 반도 안 팔릴 거예요 아마. 그거 다 직매로 마트에서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가격이 인하돼서 시민들이 그 인하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반대로 그것들을 생산했던 지역의 토착 상인들은 반대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대형마트에서 그만큼 수익이 나는 것만큼 지역 상인들한테 혜택을 줘라.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겁니다. 억지로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그렇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주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그만큼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지역에 떨어뜨리지 않고 서울로 돈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줘라는 거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품질이 좋거나 여기 그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그럼 제가 더 반대로 말씀드리면 다른 각도로 억지로 사주는 품목 말고 좀 더 돈 되는 품목을 로컬에서 가져와서 팔면 안 돼요? 할 수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마트를 입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필요해요. 뭐 서류만 해도 이만큼 나오거든요. 공장 실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근데 웬만한 유통업체에서 그 과정들을 다 하기가 힘들어요. 한마디로. 그냥 사주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그 비율을 그러니까 늘려야 된다. 저는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규제로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 대형마트가 이틀 닫는다고 해서 대형마트에서 살 거 다 재래시장 가서 하거나 골목상권에서 사는 건 아니죠. 그거는 동의를 해요. 근데 다만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이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또 지자체나 정부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지붕 하나 쳐주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어쨌든 이게 경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신세계하고 이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 이게 애초부터 경쟁이 안 되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그 뭐 일정한 그 상품의 질을 갖춰야 거기에 입점하고 이런 거야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 마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다 몰려가는 거죠. 다 몰려가고 그 수익도 다 대기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문제는 따로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규제를 아예 하지 말아라 하는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로 두 개를 다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의원 지원센터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뭐 상인대학마다 다 있고요. 근데 상인대학 개최하고 하셔도 거기 몇십 년 동안 장사하신 분들이 서비스 마인드가 그 강의 몇 번 들었다고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네.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사실 엄청난 지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생색은 내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주 업체들만 그냥 서비스 교육을 예를 그래 들면- 물어봤어요. 걔한테 왜 이런 쓸데없는 강의를 하냐.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지원을 해서 줘버려라. 그랬더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얘기를 자기 부장한테 했대요. 그랬더만 부장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조직이 있어 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예를 들면 태평시장에서 페이스북 이제 그 활용하는 이런 뭐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인분들이 그 페이스북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제 매출 증가 효과로 나타났다고 하는 보고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게 사실은 시장에 가기에 지금의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마트는 주차장도 잘 돼 있고 그렇죠. 비와도 뭐 다 이렇게 해결되고 한꺼번에 다 해결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그럼 시장에 찾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상인분들이 나이도 많고 그런 일을 오래 해서 관성에 젖어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그런 컨설팅 자체를 뭔가 컨설팅을 해주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줘야지 무슨 계속 물리적인 어떤 지원 뭐 창고 지어주고 지붕 올려주고 이런 걸로는 사실은 유인이 안 되죠. 예.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때 더 빛이 날 수 있고 그것이 더 새로운 문화를 또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통시장이라는 것, 그다음에 재래시장이라는 표현, 그리고 골목골목에 예전에 있었던 순댓집, 떡볶이집, 동네 빵집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저희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갖고 오면서 하나의 자리매김한 전통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좀 말이 깊어지는데 뭐 출자 총액제 제한을 풀고 뭐 이러면서 파리바게트니 뭐 뚜레쥬르니 전부 들어오면 동네 빵집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단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가 대중적인 입맛을 잡기에는 훨씬 맛있을 수 있죠. 다만 그럼 우리가 그 빵만 먹어야 되냐 그럼 평생 동네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그 빵집들 다 어디 갔냐? 과거에는 문구점 앞에 동네 앞에 맛있게 먹었던 떡볶이집이 있어요. 지금은 떡볶이조차도 다 체인이고 물론 지금 체인이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전통적인 먹거리들이 대한민국에 있었는데 이러한 먹거리들이 어느새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느껴왔던 누려왔던 이런 전통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냐? 지금 충분히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많이 지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있는 이것마저라도 좀 지켜가면서 우리가 좀 앞으로의 문화를 더 창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김인기 위원장님하고 지금 김사현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전부터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대전시에서 아니면 각 구에서 마트를 하나, 공영 마트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카트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사실 전통시장 가는 제일 불편한 것들 중에 뭐 주차장, 카트, 그리고 위생적으로 조금 이렇게 더러워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의 뭐 우리 홈플러스 이마트 수준으로 맞추는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좌파피디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있으면은, 지원 있으면 굉장히 지역 상권도 그렇고. 지금 그 좋지 조합은요 않을까. 운영이 안 돼요. 그 정도까지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합이 지금 아니라 아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분양 이렇게 그러니까 해주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살림 마트라든지 그런 조합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유사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활성화시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한 곳에 모아서 십시일반 조합원들이 이런 것들을 시에서 좀 지원받고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공기업을 있다. 시에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거지 이익을 보기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근데 손익딱해서 거의 뭐 흔히 말하는 똔똔으로 운영하는 그럼 생각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세 분 다 책 속에 있는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릴 책 수가 속에 있는 있어요.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같은 이런 그렇지,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최저임금. 심지어는 나왔다. 금융요법 때문에
착한 스티커 붙이기 10만 원짜리 스티커 붙여준대 정부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저는 시장을 가라 마트를 가라 이게 아니라 정말 물건 보는 눈이 있으면 시장을 가세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내가 좋은 물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근데 내가 어떤 능력이 없다 그러면 마트를 가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래시장 자체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품질이나 어떤 가격이나 이런 걸 자신 스스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일정치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거든요. 자생적으로 살려면 자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도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원산지나 이런 거 속이는 것들 많이 하는 게 재래시장이 제일 심합니다. 마트나 백화점 한번 터지면 보도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상 거기가 제일 심해요.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전통시장도 노력을 해야 된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신자유주의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을 가지고 얼마든지 뭘 할 수 있고 경쟁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자본주의로 이러한 모든 전통이나 이러한 문화까지 다 잠식해서 들어온다면 여기 그걸로 우위를 점해서 그런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것도 자본의 논리와 돈의 논리로 그 우위를 선점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나 또는 이 자본주의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해주지 않으면 전부 돈 있는 사람들이 모든 시장을 다 점유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대기업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심화되면 또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정부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이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자꾸 규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충분히 책 속에 있는 얘기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 저한테 되게 자주 하시는데 책 속에 있는 얘기가 구현되는 세상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 볼로나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경제 체제 98%가 돌아가는 그런 이탈리아는 프랜차이즈 자체가 안 돼요. 몬드라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현실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몰라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실 현실은 이렇지만 어디로 갈 것이냐를 논의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갑자기 거리에서 발언하는 스피치가 나왔어. 자꾸 현실이 이러니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그럼 개선 없이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재래시장이 부족한 게 있으면 골목상권이 부족한 게 있으면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노력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이 더 빛을 발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첫째로 제가 볼 땐 아까 이탈리아 말씀하셨는데 이탈리아는 프랜차이즈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국민들 성향 자체가 뭐 피자 유명하잖아요. 도미노도 이탈리아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 동네 빵집.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정서가 국민 정서가 거죠? 그래요. 네. 커피도 마찬가지고. 사실 확인을 확실히 해놔야 돼서. 네, 맞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뭘 덧붙이고 싶냐면 재래시장 나름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전주 가 보면 그 청년몰도 그렇고 청년몰 잘 해놨어요. 거기는 대전 같은 경우는 좀 어설피 만들어놨는데 그 유지를 하면서 또 밑에 그 유명한 식당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또 거기 한옥마을로 또 걸어와도 될 거리고 모든 게 이제 삼박자가 맞은 거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예전에 우리 김세한 위원장님께서 그 국회의원 나가실 예비 후보 하실 때 전통시장 그 카드 수수료 할인 그런 거 참 좋은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네요. 저 그 참 좋다고 봤어요. 책 속에 살지 않은 공약 속에서 카드 수수료 할인을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건데 또 갑자기 인터셉트를 하시는. 아니 나뭐 김세현 위원장 거기서 읽었으니까. 아직도 모델링을 모르시나요? 그럼 이 방송을 꼭 들으십시오. 간신철 교수의 주물공장. You think about how many times I fell. I learned. 잃어버린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아가는 방법. 한남대학교 강신철 교수가 모델링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순보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대전시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삼김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뭐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도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근데 새로운 대전시장이 이제 선출될 겁니다. 아마
되겠죠. 네. 세 분 중에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예, 책 속의 이야기 같고요. 아니 왜? 새로운 책 속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새로운 대전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 먼저. 왜 나부터 먼저? 아프니까 빨리 하고 가라고. 우시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 좀 납니다 지금. 네, 지금 네,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글쎄 시장의 위치에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 밑에 위치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자유의 균형을 잘 맞춰야겠죠. 어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규제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너무 완화한다는 것도 그렇고 잘 가치 중심의 철학을 갖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전시장이. 알맹이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 우리 김세현 위원장님께서는 네. 책 속에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그러네요. 네. 저는 어쨌든 대전시장도 정치인이면서 행정가거든요. 그러면 대전시장에 되신 분은 생각은 진보적으로 단 행정은 보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도 보수적으로 생각도 보수적으로 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양적 팽창만 추구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장의 가치는 시장님의 머릿속의 가치는 굉장히 진보적이어야 되고 시장의 질적인 부분을 더 먼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대전 지역민 중에서도 오랫동안 소상공인 거래를 통해서 자리 잡았던 상인들 이분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먼저 머릿속에 가치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 행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책 속의 이야기와 약간 현실을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김기 현장님께서 저는 책 속 얘기할까요? 거리의 정치인. 저는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제 광역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많지 않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은 정치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거 하잖아요, 사실. 뭐 트램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따러 다니고 뭐 국회의원 만나서 법 바꿔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방기하거나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다 피해가는 거죠. 저는 대형마트가 줄어들 수 있으면 줄어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당장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고용의 문제나 그래서 뭐 그 일자리의 문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음 시장 임기 안에 어렵다라고 하면 이거 공론화시키고 장기적 과제로 이제 뒤바꿀 수 없는 장기적 과제로 만들어 놓는 것까지를 공론화하는 것까지를 다음 시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도 오늘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세 분께서 이제 지방선거에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제 부디 무의미한 결과가 아닌 유의미한 결과를 좀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모델링 이론을 창시 그리고 전파하고 계신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브베. 네, 고생하셨습니다.